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손에 잡히는 경제의 진행자이신 이진우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네, 송경제 아니고 책걸상입니다. 네. 오면서 오늘도 이야기를 길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잘 될까요? 네. 우리도 좀 말이 많아가지고요. 하여튼 뭔가 이야기할 거리를 남겨놔야 또 다음번에도 또 나올 수 있는. 그러면 말씀 많이 하시라고 댓글은 딱 하나만 읽겠습니다. 네.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 편 들으시고 냉군님, 김호 대표 나오면 최소 중박 이상은 되네요. 거의 반고정으로 나와도 손색 없을 것 같습니다. 타인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은 많지만 나 자신만의 온전한 시간을 갖고 약속을 지키기는 힘들죠.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팔 수 있나? 100세 시대 인간이 무병장수하고 노후가 길어진 현대화 시기에 어떤 기술과 업으로 삶을 영위해야 하는가? 김호 대표가 던져준 화두가 가벼워 보이지만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실로 놀랍고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댓글 주셨습니다. 네, 근데 지난 시간부터 왜 그렇게 JYP 댓글 읽는데 막 씹혀요? 긴장해서 그렇다니까. 셀럽이 앞에 있어가지고. 근데 지난 근데 시간 댓글도 고급지다 여기는. 네, 약간 고급져요 진짜. 진짜 댓글이 고급진데요? 네, 네, 고급진 방송입니다. 고급진 방송이요. 댓글만 보면은 거의 탑 아닐까요? 맹구님 저희 그 손에 잡히는 경제도 한번 들으시고 올려주세요 뭐든. 우아한 댓글. 우아한 댓글. 맨날 우리 댓글은 크크크. 손에 잡히는 경제를 매일 생방송으로 진행하시잖아요. 예, 9년간. 그렇게 됐네요. 야, 물론 뭐 가끔 휴가 같은 거는 가십니다만 그렇죠.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녹음하는 것도 힘든데. 그리고 항상 아침 딱 정해진 시간에. 네.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일을 하는 양은 비슷해요. 직장인 비슷한데 되게 우리는 그냥 그 전날 피곤하면 또 아침에는 컨디션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꼭 마이크 앞에는 와야 되니까. 근데 가끔 지각도 해요. 그러니까 아예 날려 먹은 적도 한 번 있고요. 그건 완전 어떻게 해요? 방송 사고인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누가 메꿨어요? 그럴 줄 알고 거기는 아나운서실에 아나운서들이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아나운서가 와서 얘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면 이제 일단 아나운서가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앞 시간 진행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아,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뭔가 백업 시스템이 있기는 되어 있는데 있군요. 네. 있기는 있는데 30분밖에 안 되는 거 그거 참 누가 백업하기도 쉽지 않죠. 근데 왜 날려먹으신 거예요? 그날은? 그냥 늦잠을 자는 경우도 있고요. 네. 한 번은 그래서 일어나니까 이거는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바로 전화를 했죠. 나 지금 일어났다. 그렇게 된 거고요. 저쪽에서 자랑이다. 어쩌라고 그랬겠죠. 대개는 평소보다 제가 이제 보통 한 1시간 한 50분 정도? 그 정도 이제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 시간인데 그냥 꼭두 새벽에 가면 되는데 한 새벽 5시쯤 가면 안 막히죠. 그런데 저는 거의 그냥 맞춰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교통 상황이 좀 달라지거나 그게 그러면 인생의 묘미죠. 뭐 그런 일도 가끔 있기는 했죠.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합니다. 그 방송 펑크 내면은 진짜 약간 그 자기 혐오가 들어요. 나는 도대체 왜 이랬을까? 저도 한번 펑크 낸 적 있거든요. 저는 뭐 생방송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30분 출연하는 라디오 생방송 네. 그거를 한 2년 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CBS에서 아침 10시 반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들려서 뭐 잠깐 일 보고 이제 목동까지 가면 되는 거여서 근데 굉장히 무난한 시간인데. 무난한 10시 시간이죠. 반이면? 그래서 네. 한 번도 뭐 늦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너무 심하게 길이 막혀가지고 그런 날 있죠. 여유 있게 갔는데 오늘 여유 있었는데 빠듯하네 이러고 있다가 오라 이러다가 딱 맞춰 가겠는데 오라 이러다 늦겠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꾸역꾸역 어떻게든 막 위반하고 해가지고는 차를 몰고 딱 내려간 다음에 거기 주차 이렇게 지시하시는 분 있잖아요. 관리해 주시는 분.
누군가 사람이 보이자마자 딱 세우고 내려가지고 뛰어 올라갔어요. 생방송 늦었다고 차 좀 어떻게 아무데나 좀 세워주세요 이러고는 뛰어 올라갔는데 지하 2층인가에서 3층 스튜디오까지 숨도 안 쉬고 올라갔더니 딱 제가 말해야 되는 시점에 스튜디오에 앉기는 했는데 숨이 차서 말을 못 하겠는 거죠. 안 돼요. 그거 잘못하면 에로 방송이 돼요. 네. 그렇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MC께서 워낙 이제 노련하신 분이라서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여러 번 해본 거였으니까 최대한 심호흡을 하고 짧게 몇 마디만 딱 하고 넘기고 그렇죠. 그렇게. 저는 힘들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적은 토할 뻔했어요. 아슬아슬한 적은 많았었는데 펑크낸 적은 뭐 한 번도 없었고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방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번 코로나 때 방송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공중파 방송의 아침 생방송을 펑크낸 적이 있습니다. TV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온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핸드폰을 맞춰놓고 저는 핸드폰 소리를 그 못 듣고 못 일어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예. 방심하고 있었는데 무음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방송 관계자분들이 들으면 이제 강 기자 섭외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저 XX는 생방송 펑크내는 근데 다행히 그 전문가 패널이 저 말고도 한 분이 또 계셨어요. 그래서 저의 분량까지도 그분이 다 소화를 해 주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날 생방송은 잘 넘어갔는데 아마 뭐 PD님이나 작가님들이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제 욕을 무지하게 하셨겠죠. 그런 경우들이 근데 생방송을 하다 보면 별일이 다 네. 벌어지는데요. 뭐 방송하다가 아이가 들어와서 뭐 같이 그냥 애 우는 소리 들리는 경우는 뭐 다반사고요. 네. 이진우 기자는 경제 관련해 가지고는 언제부터 내공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까? 쌓이긴 쌓였나요? 충분히 당연히, 쌓였죠. 충분히. 네. 경제 기자로 시작했어요. 기자 생활을. 그러니까 네. 20대 후반부터 근데 그건 약간 의지에 의한 것이었어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그냥 아무데나 취직했는데. 경제지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그냥 경제 전문 기자가 되신 대개는 기자가 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기자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뭐 시험 준비도 하고 하세요. 네. 근데 저는 그렇지도 않았고 그렇지도 이거 못했어요. 저랑 비슷하고. 저는 그냥 막연하게 광고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광고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재미있어서 좀 큰 광고 회사로 가보려고 S그룹의 그룹 공채 시험을 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합격을 하면 광고 회사로 보내주는 줄 알았더니 보험회사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영업소 총무를 좀 했어요. 그래서 영업소 총무라는 들어가서 들어가서 네, 영업소 총무가 뭐냐면 보험회사는 설계사 분들이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죠. 네. 그분들이 핵심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지원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한 3-40명쯤 되는 그 설계사님들 오늘도 화이팅! 뭐 이런 거 해드리고 또 밤에 퇴근하시고 나면 접대도 해드리고 춤도 춰드리고 네. 보통 그런 거 드라마나 했었죠. 뭐 소설 이런 데서 보면은 악덕 그 영업소장으로 나오는 아니면 한량이거나 한량이거나 그 S 그룹 보험회사는 그게 지금도 있는 우리가 다 네, 아는 그 삼성생명. 파란색 그거 네. 네, 삼성생명. 가격 그 요새 그 광고하는 그 회사. 진짜 했었어요. 뜻밖의 경력이네요. 오호. 가면요, 그 여사님들이 그러니까 네. 설계사님들이 갑이고 총무는 을이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네. 이제 굳이 상하 관계라는 거는 그분들이 저한테 뭘 잘 보여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거의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 같은 느낌이니까 저는 그분들이 갈 때 무슨 또 사은품 같은 거 이런 거 챙겨드리고 하는 거니까 신문 스크랩도 좀 해드리고. 그 여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겠는데요.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어요. 네,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젊고 잘생긴 총각이 하나 많네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그 섹슈얼 호레스먼트는 권력의 문제다.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실히 알았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제 신문 스크랩을 좀 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자꾸 또 신문 보지 말고 일하라고 괴롭히고 그래서 답답하게 좀 살다가 신문 스크랩을 하다가 기자를 뽑는다는 그걸 발견을 했어요. 서울경제신문이라는 경제신문 회사였는데 지금도 뭐 아주 유명하진 않지만 저는 그런 회사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래도 뽑는다길래 탈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서 지원을 했죠.
그 제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제가 네. 기자 된 이유랑 약간 비슷하네요. 저도 안 궁금해. 책 그거는. 만들다가 출판사에 계셨다면서요? 네 출판사에 있다가 너무 지루하고 그러면 답답해서 경제신문 기자를 쭉 하다 보니까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된 거죠. 그러다가 방송에서 뭐 가끔 너 나와서 한마디 해라 뭐 이러고 이제 게스트로 출연하다가 네. 방송을 잘한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고정 프로그램을 맡는다는 건 이제 상당히 큰 일인데. 맞아요. 그리고 현직 언론사 기자에게 그 고정 프로그램을 주는 그리고-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딴 프로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경제는 그 누구시죠? 그 엄길청 김방희로 이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이 아. 유명한 맞아요. 방송 아닙니까? 그거를 그 자리를 어떻게 꿰차게 되신 겁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를 뽑은 PD가 회사에 좀 불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아 근데 원래 손에 잡히는 경제 출연자 아니었어요? 출연도 거의 안 했었어요. 아 사실 출연도 안 했었어요? 저는 게스트로는 KBS 라디오에 자주 나갔었고요. 네. 김방희 소장님 하는 프로그램에 뭐 거기서 성공예감. 네 거기도 가서 주로 하는 게 이제 오늘 나온 경제 뉴스는요 이런 건데요. 여러분 네. 모르시죠? 뭐 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설명하는 일을 주로 했었죠. 근데 그런데 그 손에 잡히는 경제의 개편 때 PD가 픽을 하신 거군요. 네. 그 PD가 훌륭하네. 아니 근데 혹시 무슨 지인 관계는 아니었어요? 뭐 전혀. 전혀? 어. 그분은 지금도 후회하고 있고요. 후회하다니요. 이 9년이면은 상당히 지금 장수 MC 아닙니까? 지금 PD는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PD는 계속 바뀔 테니까. 한 6개월에 한 번씩 바뀐다고 보시면 그렇게 돼요. 자주 바뀌어요? 네, 몇 년에 한 지금까지 번도 아니고? 15명 넘는 PD와 함께 일을 했어요. PD를 너무 이렇게 자주 갈아치우는 거는 진행자 성격이 나쁘거나 이런 거랑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분위기 좋아요. 자주 제가 가봐서 알아요. 저희 방송 분위기 네. 좋죠. 그럼 좋아요. 그 제작진과 MC 사이에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는 프로그램들도 꽤 많아요. 그런가요? 네. 왜? 그냥 긴장 관계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출연자도 알 정도로. 그런데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잡히는 경제는 재밌어요. 네. PD, 작가님 그리고 이 MC 셋 사이에 굉장히 셋 사이에 뭐 케미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어쨌든 경제 프로그램 진행자로 이제 이름을 날리고 뭐 가끔 이제 TV에도 나가시고 뭐 유튜브나 팟캐스트도 날렸다기보다는 하시고. 근데 그건 운이 좋았던 건 그런 건 있어요. 기자가 되면 대개는 언론사 기자가 되면 큰 언론사로 갈수록 어제는까지는 축구 담당 기자였다가 오늘은 정치 담당 기자가 됐다가 또 다음번에는 경제 담당을 맞아요. 잠깐 하다가 또 다시 인사이동하면서 뭐 하다 보면 10년, 20년을 다녀도 경제 분야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 안 돼요. 띄엄띄엄. 네. 그런데 이건 진짜 영역도 넓고요. 다 알려면 정말 오랜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건 뭐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인 거예요. 기자들 중에 과학만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참 쉽지 않지만 경제만 계속 이렇게 15년, 20년 할 수 있는 것도 경제 매체여야 가능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도 그러면 경제신문 같은 거를 매일 보십니까? 직업이니까 보죠. 하루에 뭐 직업이니까. 한 시간, 예. 2시간, 3시간 이렇게? 뭐 깊게 읽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냥 어떤 거 나왔나 정도로 그리고 보죠. 손경제 진행자 정도 되면 뭐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거는 원서로 원문으로 보시고 이러는 겁니까? 그게 뭔가요, 이코노미스트? 기자님 근데 이런 것도 궁금한데 그 경제라고 하더라도 사실 영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이 기자님 같은 경우는 나는 그래도 이쪽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분야가 있나요? 뭐 금융이면 금융, 부동산이면 부동산. 좋은 질문인데 재미는 없는 질문일 건 같긴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자로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인데 저는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의 가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건 그냥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결정되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못 맞추고 맞추는 것도 이상하고 맞추려는 시도도 제가 보기에는 부질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우리 삶을 조금씩 바꾸는 건 현상과 혹은 정책. 우리가 그건 바꿀 수 있잖아요. 주가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집값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정책은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좀 있는 편이죠. 책도 많이 읽으십니까? 야, 책걸상인데 정말 오랜만에 책 관련 질문했다 우리. 그러네. 책은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읽는 편이고요. 단연. 그러나 저는 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또 이런 숙제도 내드렸어요. 뭐 좋아하는 작가나 혹은
꼭 경제 경영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책들 중에서 뭔가 재밌게 읽었던 책이 있으면은 가져오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숙제를 안 해오셨네요. 그런 작가를 따라서 읽을 만큼 그런 여유를 부릴 만한 독서 생활을 못했고요. 그 말은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뭐 시간을 그렇게 못 내고 사는 것 같아요. 특별히 좋아하는 저자나 작가는 딱히 없는 걸로. 딱히 뭐. 그러면 책들 중에 오늘 이제 세 권 얘기 조금 이따 다시 하겠지만 네. 솔직히 저 목록 보고 이분도 허세가 좀 있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너무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어렵고 막 우아한 허세 책들만 허세 싫어하잖아. 그래서 좀 더 유명하고 우리가 알만한 책들 그리고 좀 더 쉬운 책들 중에 나 요거 참 잘 읽었다. 좀 옛날 거라도 그런 거 한두 개만 투척해 보시죠. 경제 서적 말고 뭐든 괜찮습니다. 최근에는 전혀 뜬금없는데 백석 시인에 대한 로맨스 이야기가 있는 책이었어요. 책 이름이 뭐였지? 혹시 최근에 나온 책입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김현수 작가가 쓴 내 사랑 백석 백석이라는 책인데요. 최근에 소설가 김현수 작가도 그 백석의 책은- 말년을 가지고 그 책은 썼는데. 백석과 실제로 사귀었던 분이 직접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저기죠. 네. 김영한 씨라는 분이 김자야 네, 산문 김자야. 이건가요? 네. 백석은 그 여인에 대해서 자야라고 불렀던. 네네네. 이건 왜 어느 로맨스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요, 그냥 시인 백석과 기생 자야의 짧고도 영원한 사랑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 정말 백석 시인은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고 청년이 이제 기생이 나오는 술집에 가서 하루를 놀고 있는데 옆에 앉았던 자야라는 그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그냥 청혼을 해서 그 후에 둘이 아주 뜨거운 사랑을 하다가 헤어진 거예요. 백석은 북쪽으로 가고 이분은 남쪽에 내려와서 남쪽에서 우리 북한산 근처에 가면 커다란 그 식당 있죠. 길상사. 네. 식당이니까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신 거죠. 굉장히 그분의 책이군요. 네. 결국 이게 그분이 소유한 그 여인의. 그래서 그 자야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식당을 하셔가지고 번 돈으로 길상사를 사실은 만들어 주셨죠. 그 무소유의 법정 스님을 후원하셔서 네. 그 법정 스님은 그 길상사 주지로 계셨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큰 재산을 그렇게 선뜻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라는 그런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나의 이 많은 재산이라고 해봐야 이 재산은 백석의 시 한 줄만큼도 가치가 없는 거다. 뭐 그렇게 설명했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 뭐지? 라고 생각해서 이분을 검색을 해봤더니 책을 쓰셨더군요. 백석과의 사랑 이야기를 썼던. 그 책이 내 사랑 백석. 백석이란 책인데 백석이 그분한테 이제 써준 시 나타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그 시를 읽는데 나이 탓이죠. 그냥 눈물이 나는. 눈물이 나는. 그 맨날 돈과 관련된 방송하시는 분인데 무슨 막 1,000억 원대 재산보다 시 한 줄이 더 가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에 저도 감명받은 그 거야. 관심이었던 거예요. 이 길상사면 공시지가가 얼만데 아니 이거를 추척을 해? 추척을 뭐지 이게? 이제 그런. 네.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버셨지? 나는 그걸 알고 싶어 해서 접근을 하다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구나. 이분이 백석이었구나. 네. 그 마침 재밌습니다. 그 북으로 건너간 그 백석 시인의 말년을 다룬 그 소설가 김현수 씨의 7회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소설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백석의 삶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소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진우 기자가 들고 온 3권 중에서 YG나 JYP도 좀 읽은 돈의 정서, 제일 새 책, 요 책 얘기를 조금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올해 1월에 나온 책인데 네. 어쨌든 그러면 그 경제 경영 신간들은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한 번씩은 보시는군요. 이러면 좀 이상하긴 한데 경제 경영서 신간이 나오는 거는요. 대체로 다는 훑어봐요. 그건 미친 일을 하고 있죠. 네. 출판사에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보내주기도 하고 빠진 사시기도 것들은 하고 이제 서점에 가서 훑어보기도 하고 물론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서적은 아닐 거예요. 서점에 깔려 있거나 꽂혀 있거나
아니면 방송국을 오거나 하는 책들을 쭉 보니까 그러니까 넓게는 안 보지만은 되게 깊이 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방송 전에 잠깐 하셨는데 대강 진짜 파고는 계시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좋은 책의 저자를 좀 찾고 싶기도 하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서적이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소개하거나 추천할 거가 잘 없을 만큼. 지금도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린 거기도 하고 그 JYP가 그러잖아요. 너 왜 이렇게 허세를 부리니? 아 그러면 진짜 오늘 추천하는 세 권은 진짜 찐 진짜 추천이네요. 훌륭하다. 진짜 훌륭한. 네, 뭐 그 돈의 정석이라는 책은 이제 돈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갖고 온 건 책이 꽤 뭐 여러분께 아주 좋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라는 건 아니고 읽으시기에 좀 불편하실 텐데 여전히 설명들이 좀 중간중간 뛰어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나 뭐 그런 걸 접근한 책들 중에는 그나마 읽을 만한 정도이기도 하고 챕터마다 약간 난이도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난이도도 있고 품질의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설명이 건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또 전체적으로는 다 그냥 보편적인 품질은 나름 유지를 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거는 이거에 대한 개념을 꽤 알고 계신 분이 읽을 때 이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할 수 있네라는 정도가 오히려 더 좋은 책일 수 있기는 해요. 이 책을 되게 오랫동안 쓰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원서가 언제 나왔는지가 책에 안 나와 2016년. 번역이 좀 늦게 된 거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뜬금없이 이 돈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에 관심이 갔는데 사실 제목만 보면은 제가 막 관심을 둘 법한 책은 아니거든요. 좀 제목도 좀 다소 너무 기복적이거나 좀 이상하죠. 그죠? 그렇죠. 돈의 정석. 그리고 저는 그 저자 이름을 또 바로 또 연결을 시키지는 못했어요. 그 벌거벗은 통계학, 벌거벗은 경제학이랑. 그런데 그래도 좀 훑어봤던 게 일단은 부키라고 하는 출판사에 대한 신뢰가 좀 있었고요. 저도 그래요. 제가 유일하게 출판사의 신뢰를 가지고 좀 더 살펴보는 유일한 출판사예요. 경제경영 책을 내는 출판사들 중에서. 네. 요즘엔 가끔씩 희석되기도 하는데 네. 책을 많이 내다 보니까 네. 초기에 몇 년은요. 좋은 책 많이 냈죠. 좋은 책 많이 나왔죠. 이분들은 뭐지? 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대단한 출판사. 네. 그래서 부키라고 하는 그 출판사의 명성 때문에 좀 더 들여다보기도 했고 제가 좀 더 독특하게 생각을 했던 건 역자 때문이에요. 역자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역자 지난번에 좋아합니다. 어느 책이죠? 또 이분의 번역 맞아요. 책 우리가 다룰 때도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랩걸이라고 하는 책의 역자가 이 김희정 선생님이신데 이 김희정 선생님이 비교적 본인이 읽어보고서 독자들한테 소개할 만하다고 하는 책만 보통 내가 번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내 마음에 안 생계를 드는 위해서 책은 번역 안 해.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막 번역해야 될 책들을 막 쌓아놓고서 막 컨베이어 벨트처럼 번역을 하실 이유가 별로 없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번역하신 책이라면은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훑어보게 되는데 근데 뜬금없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이 돈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저는 뭐 경제 문외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쓸모가 있는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굳이 제가 선택드린 이유는 이 책이 뭐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에 좋은 책입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질문을 받으면 권해드릴 책은 따로 있어요. 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책인데 이 책은 그냥 읽기에가 오히려 편하기도 하고 하일브로너가 쓴 네. 오래된 책이긴 한데 잘 쓰여진 책이고요. 옮기신 분도 홍기빈 소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서 잘 옮기신. 이 책은 고전 중에 고전이죠. 네. 그런데 문장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고 이해하기가 쉬워서 근데 오늘은 돈의 정석을 선택한 이유는 돈의 본질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요즘 상황에서 필요할 것 같아서 모티브로 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정해놓은 책입니다. 그 벌거벗은 시리즈하고 원제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 네이키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출판사 마케팅용 키워드죠. 이거를 왜 돈의 정석이라고 제목을 붙였을까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 원제도 네이키드 머니죠. 그러니까 벌거벗은 돈인데 원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저보고 달라고 하면 돈의 본질, 뭐 돈의
속살 속살 어때요? 속살. 돈의 속살. 속살보다는 본질에 가까운데 어쨌든 돈의 민낯? 네이키드를 조금 뭐 그런 가져온다면? 정도인데 정석은 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약간 좀 뭔가 좀 더 품격 있어 보이는 제목을 좀 택하면서 막 그 단어를 고민하다가 잘못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벌거벗은 통계학 본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그 책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개념을 좀 알고 들어가서 읽어야 되는 책인데 요즘에 우리가 가장 경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왜 빈부격차는 계속 커지고 왜 부동산은 계속 오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인들에게 물으면 오히려 답을 잘해요. 왜 그렇죠? 부자들이 나쁘고 투기꾼들 때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경제학자들한테 던지면 넌 참 좋은 질문을 하는데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니 라는 답을 주로 얻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해석하기도 복잡하고 그러나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경제학 서적을 잘 골라서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드는 게 왜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부동산은 비싸지기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그냥 표면적으로 부자들 때문이고 투기꾼들 때문이지라고 하면 정답도 아닐 뿐더러 문제 해결은 오히려 쉬워요. 그냥 그들을 잘 단속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들어 있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돈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뜻인데 우리는 예전에는 쌀이나 금을 돈으로 활용을 해서 썼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냥 종이에다가 숫자를 넣거나 심지어는 종이도 안 넣고 그냥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쓴다고요. 저 디지털 숫자를 디지털 가지고 숫자가 돈인 거예요. 실제로는 화폐를 쓰지 않고 우리는 그냥 돈을 쓰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냥 중앙은행이 찍어내고 시중은행들이 찍어내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요즘하고 달라진 것이 예전에 금을 쓸 때는 금이라고 하는 건 한정되어 있잖아요, 양이. 그래서 금을 화폐로 쓰거나 하면 이게 돈이 모자라는 일들도 생겨요. 즉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돈의 양도 같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금을 화폐로 쓰면 좋은 점은 금이 한정돼 있으니까 화폐를 남발할 수는 없는데 물리적으로 금이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뭔가 이제 늘릴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의 창고에는 쌀들도 있고 먹을 것도 좀 있는데 농민들은 가난해요. 이럴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농민들한테 돈을 막 나눠주고 저희 가서 사 먹어라 할 수 있을 텐데 금화를 쓰면 금화를 막 나눠줄 수가 없어요. 찍어서 나눠줄 수가 없어요. 금화는 어딘가에서 금을 캐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종이돈 화폐, 그냥 찍어낼 수 있는 화폐를 쓰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된 거니까 어찌 보면 발전한 거죠. 그런데 빈부의 격차는 왜 점점 커지냐에 대한 답을 이 돈의 정석이라는 책에서 설명하거나 혹은 이제 금융을 하는 사람들이 설명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돈의 양은 점점 계속 늘어난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을 기꺼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면 돈의 양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의 양이 늘어나면 그 돈은 어디로 가냐면 돈 잘 버는 사람들 주머니로 가요. 세상에 풀려있는 모든 돈은 돈 잘 버는 사람들 주머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그들의 잘못도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돈을 잘 벌고 어쩌다 보니 돈을 못 버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제 빈부의 격차는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렇게 되면 항상 어려운 사람들은 돈이 모자라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돈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또 대출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는 돈의 양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리고 늘어나면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그 돈을 쓰지만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면 그 돈은 결국은 빵 사 먹는 데 쓰고 선풍기 사는 데 쓰고 컴퓨터 사는 데 쓰면 결국은 돌고 돌아서 결국은 또 돈 잘 버는 분들 주머니로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분들은 나는 돈이 필요 없는데 또 돈이 들어왔네? 쌓아두고. 그럼 가난한 분들은 또 돈이 없네? 이런 상황이면 또 돈을 또 찍어내고 또 찍어내고 대출을 하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는 돈의 양은 점점 많아지고 부자들의 주머니에는 돈이 계속 쌓이고 이런 일이 계속
내버려두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하면 전 세계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다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데 시중에는 막 돈이 넘쳐나가지고 뭐 증권 시장도 흥청망청, 부동산 시장도 흥청망청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화폐의 본질이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화폐 경제의 장점은 언제든지 돈을 찍어서 위기가 닥칠 때 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쉽게 도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그러다 보니 항상 빈부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자산의 격차는 더 커지고 그러면 부유층들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돈을로 처음에는 뭘 투자도 하고 하지만 투자할 수 있는 게 항상 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선진국이 되어갈수록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줄어들다 보면 결국은 희소성 있는 걸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돈으로 갖고 있으면 계속 희석된다는 걸 아니까. 가장 좋은 게 부동산이죠. 금이고. 그러니까 왜 올라라고 설명하면 그냥 많이 남아도는 돈이 어딘가로 가기 마련인데 그 어딘가라는 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냥 안정적인 부동산 같은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준우 기자님의 짧은 돈에 대한 특강이었습니다. 저한테 자연스럽게 부동산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준비해 오신 책이 공간의 가치라고 하는 이 책이죠. 이제 끝입니까? 네, 끝입니다. 그 책의 요지 그 책의 요지는 아닌데 아마 그 요지는 아닌데 제가 드린 이유가 돈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그건 납득을 잘 안 하시거나 못하고 왜 세상이 이렇지? 이제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동안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잖아요. 맞아요. 요즘에도 근본이제로 돌아가자는 분들도 있어요. 네. 금융위기가 터진 이유는 정부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기 때문이다. 이러니 돈을 찍어내지 못하게 근본이제로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암호화폐를 쓰자. 암호화폐는 발행량이 항상 정해져 있는 거니까 물리적으로.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에 돈의 양이 정해져 있으면 경기가 어려울 때 돈을 풀 수가 없어서 더 빨리 세상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돈을 찍을 수 있는 종이화폐, 디지털 화폐를 쓰고 있는 현대사회는 하나 더 진화된 것이긴 한데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돈의 양이 항상 늘어나고 부채도 항상 쌓이고 자산도 항상 쌓이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이 부채의 늪과 악마의 유혹 사이에서라는 책 또 하나 제가 추천해드린 이 책의 저자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더 정교하게 이 책에서 하면서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 비율의 세금을 항상 떼서 정부가 그걸 가져가서 나눠주는 것이다. 강제로. 그 재분배를 정부가 좀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지 않고 이건 그대로 두고 여기는 돈이 없네. 그럼 돈을 또 찍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부채도 쌓이고 돈의 양도 늘어나서 항상 전 세계가 저금리를 소득 말고 자산도 떼서 그렇다는 이런 거예요. 거죠? 그렇다는 마테오 거예요. 터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일종의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부유세 같은 것들을 좀 세게 걷어야 된다라는 입장인가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런 건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특정한 국가에서만 그런 일을 하면 부유층들은 다른 나라로 자산을 빼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입장 바꿔서 내가 부유층이라도 뭐 하는 짓이야?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21세기 자본순 토마 피케티 같은 사람도 대안으로 부유세를 이야기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부유세를 매겨야 된다. 동일하게. 동일하게. 어디 가도 마찬가지 이게. 네. 그런데 그러면 부자들은 싫어할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원리는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 돈 쓸 거 아니겠어요. 그 돈으로 또 뭐 하겠어요. 결국 부자들, 컴퓨터 사고 빵 사고 뭐 하면서 또 결국은 주머니를 가는 거예요. 네. 나이키 운동화 사고 하면서 다시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좋은 거예요. 그게. 크게 보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나만 괴롭히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부자들 입장에서 보면 공평하게 다 하면 좋은 거예요. 경제 전문가로서 우리가 이 방송에서 이제 정치 얘기는 잘 안 합니다만 경제 정책이라는 게 어떤 정부의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보다 보면은 참 이상한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부든 간에. 그래서 제가 방송 들을 때 가끔 느끼는데 특히 정치인은 잘 출연 안 합니다만 출연자 중에
정치적으로 약간 편향된 분들이 나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분들이 해설을 넘어서 자기 주장을 막 세게 하면 네. 진행자가 굉장히 싫어하는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요. 이 사람은 아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경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건데 그런 느낌, 경제 전문가로서 그런 괴로움 있죠.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많이 느끼죠. 많이 느껴요. 제가 행간을 잘 들은 거군요.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한쪽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세금을 많이 물리면 되지라는 거는 세금을 많이 물리면 세금이 너무 높으면 경제 활동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당연한 거예요. 경제 활동에는 그렇죠. 리스크가 따르는데 그 리스크 대비 개인이 더 많아야 경제 활동을 선뜻 하는데 가게도 열고 뭐 이선 사업도 하고 또 기껏 해봐야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가져가면 야 그래도 반이나 버는데 안 하겠어? 아니 내가 이걸 했다가 망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면 적어도 나에게 꽤 이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계산기 두드려 보다가 안 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 일자리도 안 생기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불편한 진실은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사람은 누구나 고귀하지만 돈 버는 능력, 뭔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돈을 번다는 행위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좋은 신발 만들고 맛있는 햄버거를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은 사람마다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잘 살고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특이한 돈 잘 번다는 게 욕심이 많다는 게 아니라 좋은 약을 개발하거나 수술을 아주 잘하거나 혹은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재밌게 하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방송을 잘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돈을 벌게 해서 그들은 이제 열심히 돈 벌고 오면 뭐라도 먹고 싶고 뭐라도 마사지도 받고 싶고 뭐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들에게 뭔가를 좀 우리가 파는 걸로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쟤네한테서 뭘 좀 어떻게 가져와야지라고 하다 보면 자꾸 꼬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교양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경제학 책을 조금은 읽어줘야 한다. 경제학이라는 게 결국 돈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풀어 썼지만 그냥 이 세상 사는 이치 그동안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치고받고 막 싸우고 했던 그 수많은 그 원리들 그리고 어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하니까 저 문제가 생기고 그 경험들이 다 쌓여있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참 경영 관련 책은 읽어도 경제학 관련 책은 잘 안 보죠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약간 또 문턱이 높기도 하잖아요. 이 책은 그런 면에서 보면 돈의 정석 이거는 돈과 관련된 경제학 책이면서도 뭐 인문학 책, 역사책 느낌도 좀 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 아까도 YG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챕터별로 이 조금 읽을만하면 이야기가 어려워지고,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일관되지는 가볍게 않아요. 이 두 권으로 나누지 그랬어 이거를. 여기 무슨 바닷속에 가라앉은 돈 커다란 돌덩이 화폐 이야기라든지 뭐 일본 북한 얘기 뭐 여러 가지 짐바브웨 달러 얘기도 나오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거를 조금 재밌는 것만 모아가지고 얇게 한 권 내고 그러면 더 잘 팔릴 것 같은데. 그렇죠. 돈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서는 인도에 가면 조금 찢어지거나 훼손된 돈은 안 받아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조금 찢어지거나 훼손된 돈도 받아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지? 예,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설명하고 있어요. 재밌는 설명이죠. 네. 그리고 사실 그게 돈의 본질이 맞닿아 있는 그런 거죠. 거예요. 네. 인도에서는 그 좀 찢어졌어도 괜찮은데 사람들이 안 받는 거예요. 그냥 언젠가 이상하게 안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 써먹으려면 은행 가서 내가 바꿔야 되잖아요. 새 돈으로. 근데 귀찮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상하게 받는 거예요. 다 받으니까 그냥 쓰는 거죠. 테이프 붙여서 쓰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 돈의 정석과 비교하면 이 부채의 둑과 악마의 유혹 사이에서는 그 난이도 면에서는 좀 더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렵기는 한데요. 그러나 저는 그냥 차분하게 읽으시면 오히려 이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의 이야기를 일관적으로 긴 이야기를 하면 그 안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저것 설명을 하면서 이것저것 설명하는 돈의 정석은
그 사실상의 어떤 이제 요약과 비슷한 느낌이라 논리가 좀 뛰어넘기도 하죠. 틀린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채의 늪과 악마의 유혹 사이에서는 오늘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에는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돈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우리는 아마 이렇게 해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데요. 저 책을 읽는다고 자기 개인의 부채가 줄어들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그건 아닌데 이게 그럼 재테크에 도움이 되냐? 미안하지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를 이해하면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 자, 10년 후에도 금리가 낮을까? 아니면 높을까? 이거를 예측을 하면 지금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살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고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누가 알아요? 하라고 하면 몰라요. 정확히 아무도 모르나 왜 저금리가 됐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지? 라고 하는 거를 들여다보면 이 저금리는 안 풀리겠구나. 점점 더 세상에 돈은 많이 쌓여 있어서 자산가나 부유층들의 주머니에는 돈이 많으면 이분들은 이 돈을 어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당장 투자할 곳도 마땅치 않고 무슨 가게를 열기도 어렵고 이미 다 가게도 다 있어, 차도 다 있고. 그러면 이 돈을 누군가가 이자를 조금이라도 준다는 데다 맡겨야 되는데 이런 돈은 너무 많고 이자를 준다는 사람도 이거 돈 빌려서 뭘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뭔가를 할 만한 것들이 다 이미 다 하고 있다는. 그러다 보면 금리는 계속 내려가겠죠. 이 구조가 없어지지 않으면 계속 저금리겠구나. 그러면 그럼 이들이 이거를 어디에 쏟을 것인가 할 때 부동산 쪽에 흐르는 거는 어쩔 수 없겠구나. 정부 관계자가 싫어하겠다. 결론을 네. 구조적인 거니까 이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알게 되면 자기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경제학을 싫어하는 분들, 경제학자들을 비판하는 분들은 경제학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해석하는 학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제일 황당한 게 그 주식 투자해서 성공하는 법 강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잘 알면 본인이 투자하지 그걸 왜 저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맨날 하는데 저희 집에 계신 높으신 분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제 관련해 가지고 혹은 시장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오늘 술자리에서 혹은 오늘 미팅에서 들었다고 하면은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그분 부자야? 좋은 질문입니다. 이진우 기자는 부자입니까? 그분 부자야? 그분 잘 살아? 확인해 봅시다. 제가 막 또 막 보충 설명을 붙이면 아니 됐고 그분 부자냐고 막 이렇게 물어봐요. 돈 좀 벌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네. 사람들의 마음을 맞춰야 돼요. 근데요. 그렇잖아요. 투자를 해서 그걸 불려야 되니까 돈을 번다는 건. 아니면 제가 노래를 한 곡 부르면 뭐 몇만 원씩 내고라도 매번 오면 저는 그렇게 돈을 벌겠으나 그런 사람은 제한되어 있으면 항상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이 주식이 좋을 것 같지만 사람들이 이 주식이 좋다는 생각을 안 하면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 맞춰야 되는데 그걸 맞추는 건 불가능해요. 아시겠지만. 그래. 별로 돈이 없다는 얘기를 저렇게 길게 하시는. 그러니까 돈이 없지만 나는 그게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도. 그런 거죠. 그러면 부자는 뭐냐? 그거를 우연히 잘 맞춘 사람이거나 그리고요 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 주가라고 하는 건 이렇게 S자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다리면 올라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주식을 사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유층들은 계속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찌 보면 돈의 규모에 따라서 저절로 벌리는 것도 있어요. 포카판의 최후의 승자는 뭐 그런 돈 많이 들고 들어간 놈이라고. 근데 처음에는 그냥 운인 거예요. 그냥 운. 근데 그 운이 뭐 나한테 없었다고 내가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집에 있는 분께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그 집에 계신 높은 분께? 네. 네. 씁쓸한 결말이네요. 네, 씁쓸한 결말이네요. 그 지난 시간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도 돈은 잘 못 번다.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의 변명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오랫동안 하고 있고. 뭔가 지금 우리
아니 애청자들 빵 터졌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자산 가격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이런 책을 보시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에 속지 않고 이런 리딩방에 들어가서 정보를 받으시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에 속지 않고 맞아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이리 와서 투자 좀 해볼래라고 하면 조금만 떨어져 생각하면 그 좋은 기회가 있으면 너는 왜 안 하며 그 좋은 기회가 있으면 국민연금은 왜 거기에 투자를 안 할까? 국민연금은 조금이라도 좀 굴려보려고 연 5% 넘는 데는 막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그거 국민연금 가서 물어보세요. 요즘 별 투자 다 앞디다 하면 되는 건데 즉 경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그림을 보고 쟤 사기네 그냥 당연히 쉽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기꾼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를 깨닫고 위안을 받기 위해서도 경제학 공부를 할 필요가 그리고 있다. 이게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뭔가 공동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럼 이게 조금이라도 좀 잘 그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모두가 그래도 조금 형편이 나아지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경제 정책을 디자인해야 될지에 대한 약간의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런 이야기를 옳게 하는 정치인들이나 혹은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세상에 불합리해 보이는 일들이 정말 많지만 그 불합리 중에 또 많은 부분들은 다 이것저것 해본 다음에 그나마 이게 제일 나아가지고 지금 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진짜, 것들도 좀 이해할 네, 수 있고. 오늘 근데 이 기자님이 또 한번 씁쓸한 세상의 진실을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진짜 제 주변에 그 뭔가 되게 투자를 하는 족족 돈을 되게 많이 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선생님은 왜 그렇게 항상 투자를 하는 것마다 성공하세요라고 물어봤고 또 역으로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안 될까요 했더니 딱 그냥 툭 얘기하더라고요. 관계자가 돈이 없어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게 이제 세상의 진실인 거죠. 그게. 인디안 기후제가 그거잖아요. 네. 비 올 때까지 기후제 내리면 항상 맞잖아요. 네.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자, 네. 그러면 요즘에 핫한 그 이거 책 세 권 가져왔으니까 지난 시간 말미에 조금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공간에 같이 이야기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요즘에 핫한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 기자님은 사야 어떤 돼 생각? 말아야 돼 이런 얘기 하려고? 아니 그거에 어차피 말을 안 하시고 또 맞추지도 못할 테니까 저 그거 궁금해요. 부동산 자가 소유자세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아니 그거부터 자가 소유자세요? 저는 자가 있어요. 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비싸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특히 비싸요. 비싼 거에 대해서는 그건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요즘 많이 올라서 많이 비싼데 이게 비싼 게 막 유지가 돼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뚱뚱하죠. 그럼 저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살이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잘못된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뚱뚱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집값이 비싼 게 맞는데 이거 그럼 잘 내려가게 할 수 있냐? 이거는 되게 고민거리고 정책이 잘 해야 되는 부분이죠. 정책이 잘 해야 되는 부분이죠. 뭔가 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정책이 거예요? 우리가 잘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어려운 거고요. 굳이 한 마디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혹은 내리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봄이 여름이 오는 걸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고 막을 이유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혹은 내려가는 걸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잘못하면 정부가 잘못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거 옛날 방식이에요. 비가 안 오는데 나라님이 뭐 잘못한 건가요? 너 가서 네가 부덕해서 한 거니까 기후제 지내고 머리를 풀고 이러고 있어. 이런 얘기랑 같이 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격이 오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심지어는 그건 2년 전, 3년 전에 뿌려놓은 것의 결과인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막아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유는 이해가 가지만 잘 안 되죠. 잘 안 됐는데 나갔는데 이걸 잘 안 되네요. 저는 후퇴하겠습니다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 이제 서로 스텝도 꼬이고 그러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요 정도 하겠습니다. 네. 어렵지. 네, 더 적나라한 이야기는 방송 녹음 끝나고 나서 더 하시는 걸로. 그리고 아마
그 지난 시간에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이번 시간에도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분들이 왜 이진우 하고 왜 손에 잡히는 경제 송경제 하고 또 3프로 TV 하는지를 아마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경제 이슈 혹은 경제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어쨌든 간에 이진우 기자님의 시각으로 굉장히 쉽고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 하나 좀 하고 싶은 정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거 좀 해줘야 된다는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지나가다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있잖아요. 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다 1층에 있어요. 월세가 엄청 비싸요. 야, 여기는 월세 너무 비싸서 여기 1층에 들어올 수 있는 가게는 중개업소밖에 없어 라는 얘기를 개발업자들이 쉽게 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 부동산 중개업소는 그렇게 월세가 비싼데도 그걸 낼 수 있지? 라고 하면 구조적으로 한 건의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 꽤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적으로 수수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바꾸더라도 문제는 그분들도 힘들어요. 왜 여기서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내는 월세를 내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분들도 답답해요. 그런데 두 층만 올라가면 월세가 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두 층을 올라가는 순간 그분은 밥을 못 먹고 살아요.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단골이 없잖아요. 단골 부동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년에 한 번이나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매일 가야 되는 분식점, 문방구, 약국 이런 거는 저 구석이나 지하로 내려가야 되고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도 갈까 말까 한 부동산은 곳곳에 정말 요지에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어요. 다들 충동 구매하기 때문이니까 지나가다가 여기에 괜찮은 아파트가 있을 것 같으면 저기 눈에 띄는 바로 부동산에 들어가서 거래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휴대폰 대리점도 마찬가지죠. 그걸 충동 구매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충동 구매긴 충동 구매지. 왜냐하면 여러 부동산을 막 견적 비교해가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 그 마치 치과 병원이 1층에 없는 이유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나가다가 야 약속 시간 한 30분 남았는데 치과나 갈까? 충치 치료나 하고 가야 되겠다. 바로 앞에 있네. 이렇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1층에 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치과는. 성경제에 많이 등장하는 저 재밌는 비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그래서 1층에 어쩔 수 없이 있으면서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씩 월세 내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1층 그 자리에 분식집이 못 들어오고 옷가게가 못 들어오고 문방구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식집 하나 구하는 것도 월세가 올라가겠군요. 그렇죠. 그래서요. 혹시 그러면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법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이런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소는 반드시 3층 이상에서만 영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유예기간 주고 나면 다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싫을까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50만 원만 내면 네. 내가 500만 원 내고 있었던 건 야 우리 다 같이 좀 같이 올라갈래 하는 담합이 안 되기 때문에 나만 올라가면 안 되고 그건데 법으로 이거를 강제해주면 부동산들은 다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불편하지 않아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집 사거나 전세 구할 때 3층 올라가면 되니까. 그럼 그 자리에 빈 자리들은 다 다른 상가들이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더 자주 쓸 수 있는. 전국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10만 개예요. 10만 개. 근데 약국이 2만 개, 편의점이 5만 개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건 그분들의 생계니까 없앨 수는 없는데 그분들이 굳이 그렇게 1층에 내려와서 비싼 월세를 주면서 그런 악순환. 하긴 그렇잖아요. 지금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상가도 있는데 1층은 다 그렇다니까요. 부동산 세 군데 그리고 한 곳은 편의점. 와. 저도 멀쩡한 생각부터 뭐 합법 불법 다 따져가지고 황당무계한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저 생각은 못 해봤네. 네, 저도요. 처음 듣네 저거는. 그러니까 그 부동산 들어가는 자리에 3층 이상은 좀 그렇고 2층만 돼도 1층은 안 된다 이런 거 어떻습니까? 뭐 지하 1층 오케이, 2층, 뭐. 3층 다 오케이. 뭐 그러든가 아니면 뭐 월세를 규제하든 어쨌든 규제는 그렇게 누구에게나 다 좀 물론 이제 건물주들은 그러면 그럼 이 월세를 누가 낼 수 있을까 이제 하면서 좀 고민스럽긴 하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이제 세탁소도 들어오고 빵집도 들어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동네 가다 보면 눈에 잘 띄는 곳은 다 우리의 생활과는 무관한 부동산밖에 없어요. 맞아요.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방송 초반에 좀 하시지 왜 문 닫으려니까 이제야 합니까? 이런- 처음에 했으면 더 많은 분들이 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이런 게- 또 불러주기를 기대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 이렇게- 이런 얘기 재밌는 거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떡밥을 던져놓으면 혹시 또 부르실까? 이런 얘기 재밌는 거 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이런 얘기를 할 걸 그랬네. 책 얘기하지 말고. 음. 자 오늘 귀한 손님 모시고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 둘은 말을 좀 줄이고 이진우 기자한테 얘기를 좀 더 시켜야 하지 않았나.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패널에 비해서 말 많이 게스트에 했어요. 비해서는 말씀 많이 진짜 하셨어요. 많이 한 거예요. 그런 건가? 네. 그 우리가 책을 다 세 권 다 안 읽어가지고. 이것도 존중해 드린 거예요. 우리. 그럼.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기회 되면 다시 한번 기회가 꼭 됐으면 모시고 좋겠네요. 싶고요. 이왕이면은 좋은 책도 한 권 쓰셔가지고 그 네. 책 홍보를 위해서 또 한번. 이준우 기자님 책으로 네. 한번 그럼 방송을 더 좋을 것 했으면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준우 기자님께서 그 가져오신 세 권 다시 한번 그 제목을 한번 말씀드리면 돈의 정석, 부채의 늪과 악마의 유혹 사이에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오히려 설명을 좀 더 많이 해주셨던 공간의 가치. 공간의 가치. 네, 이 세 권의 책도 한번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